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와중에 러시아가 또 다른 충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폴란드 국경 바로 앞 벨라루스와 함께 자파드 2025라는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나토와의 전면전을 가정한 모의 전쟁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유럽 전역이 경악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허덕이고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소식 앞에서 다시 한번 안도감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은 단순한 병력 훈련이나 장비 점검 수준이 아니라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전쟁을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훈련 참가 병력 규모를 축소 보고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만 명이 넘는 병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영토가 공격의 출발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통한 실사격 혹은 시뮬레이션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칸데르는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6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각 탄두에는 자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현재 존재하는 방공 시스템으로도 요격하기가 극도로 어렵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나토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사실상 폴란드와 발트 3국을 겨냥한 공격 준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 크리스토퍼 카보리 장군 역시 러시아가 전쟁 초기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약 79만 명의 사상자를 기록하고도 군사력을 빠른 속도로 재편성해 전쟁 전보다 더 큰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고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연합해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이르면 2026년에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극단적 시나리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크라이나에 국한된 분쟁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전쟁의 그림자에 놓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폴란드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9월 1일부터 아이언 디펜더라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개시하며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움직임에 정면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대응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제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왔고 무려 10개 이상의 드론이 포착되었습니다. 단순한 항법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토의 방공망을 시험하기 위한 도발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폴란드 방공망이 드론이 국경을 넘어 120km 이상 비행할 동안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뒤늦게 경고음이 울렸지만 이미 영공은 뚫린 상태였습니다. 폴리티코 등 유럽 주요 언론은 이를 두고 나토의 심장부에 경종이 울렸다고 표현했습니다.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는 러시아에게 최적의 압박 지점입니다. 동부 국경은 우크라이나와 맞닿아 있으며 방어하기 극도로 어렵습니다. 벨라루스를 통한 우회 침투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폴란드 전역이 전장의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 사건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에서도 러시아 드론이 추락한 적이 있었으며 나토는 그때마다 긴급 대응을 했지만 근본적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나토 회원국들의 대응 태세를 시험하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미국 CNN은 러시아가 나토의 집단 방위 체계, 특히 조약 발동선을 교묘히 시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내부 여론은 급격히 요동치며 국가 방위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기를 늘리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현실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전면전 확대를 우려하며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토가 집단 방위 조약을 발동한다면 그것은 곧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전술은 단순하면서도 교묘합니다. 고강도의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드론 침투와 같은 저강도 도발을 반복하며 상대의 방어망을 소모시키고 유럽 사회 내부에 전쟁 피로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토 내부 결속이 흔들리고 여론이 분열되며 정치적 균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하늘이 뚫린 이 사건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나토와 러시아의 대립이 한 단계 더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폴란드의 하늘이 뚫린 사건 이후 유럽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드론 수십 대가 침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첨단 방공망은 무력하게 무너져버렸습니다. 패트리어트나 나삼스 같은 첨단 방공체계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에 적어도 침투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운영 미숙을 넘어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드론이 50m 이하의 저고도로 내려오면 레이더는 지형 반사파에 가려 실체를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레이더는 화면만 가득 채울 뿐 실제 위협을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가 이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시험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가지 않고도 나토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려는 전략적 의도였습니다. 폴란드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드론 전용 방공체계 도입을 선언했고 스카이가드와 아이언돔 같은 체계가 거론되었습니다. 국산 방공포를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입니다. 드론 한 대의 가격은 불과 2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이를 요격하기 위해 쏘는 미사일 한 발은 최소 200만 달러입니다. 무려 100배의 비용 격차가 발생하는 이 비대칭 전장은 폴란드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방식의 대응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폴란드 군 내부에서는 레이저 무기나 전자전 장비와 같은 대체 요격 수단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나토 내부의 정치적 균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집단방위, 조약 발동 가능성을 강하게 촉구했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전면전 확대를 피하려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미국 역시 직접적인 개입에는 신중했습니다. 결국 폴란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자국 단독의 방위력 강화뿐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산 무기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FA-50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한국산 무기들이 대거 도입되며 폴란드의 전력이 단기간에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자 동시에 한국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FA-50의 도입은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훈련 체계 전반을 바꾸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폴란드는 기존에 사용하던 이탈리아제 M346 훈련기의 낮은 가동률로 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상 보장된 가동률은 75% 이상이었지만 실제 가동률은 47%에 불과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기체가 결함으로 경납고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FA-50은 평균 가동률이 90%에 이르렀고 30만 비행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조종사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압도적인 수치는 폴란드 공군이 FA-50을 도입한 이유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조종사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훈련 비행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 곧 폴란드 최초의 FA-50 교관 조종사가 배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 이르네우스 노박 중장은 직접 비행 경험을 언급하며 FA-50의 경제성을 극찬했습니다. 그는 1시간 동안 동일한 훈련 임무를 수행할 때 FA-50은 1.5톤의 연료만 소모했지만 만약 F-16으로 했다면 3.5톤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FA-50은 복저형 구조라 한 번의 비행으로 2명의 조종사에게 동시에 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훈련 효율성 측면에서 F-16 대비 6배 이상의 효과를 제공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폴란드 내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36대의 FA-50 계약 물량을 모두 인도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이미 KF-21 양산 라인과 FA-50 수출 라인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최첨단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경남 사천에 새로 건설된 조립동에서는 동체 자동 정밀 조립 공정과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수작업 공정을 혁신적으로 자동화했습니다. 이는 생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곧 더 빠른 납품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생산 속도는 곧 경쟁력이기 때문에 한국은 FA-50과 KF-21 모두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은 폴란드가 KF-21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항공산업동맹 수준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하며 얻은 효과는 단순히 훈련 효율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F-16 조종사 사망사고와 작년에 일어난 M346 추락사건은 폴란드 내부에 심각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두 기체 모두 플라이-바이-와이어 FBW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이 시스템이 극한 상황에서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했다는 기술적 분석이 제기된 것입니다. FBW는 조종사의 입력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컴퓨터가 해석하고 최적의 명령을 전달하는 첨단 제어 방식입니다. F-16은 공기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설계를 일부러 채택했기 때문에 컴퓨터의 개입 없이는 안정적인 비행조차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FBW는 끊임없이 미세 조정을 하며 인간의 반응 속도를 능가하는 민첩성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에서는 조종사와 컴퓨터의 명령이 충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반면 FA50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히 FEW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전기계통과 제어 컴퓨터를 3중으로 구성해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 두 시스템이 즉시 임무를 이어받아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3중화 방식은 조종사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삼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FA50의 원형인 T50 고등 훈련기 역시 F16, F35와 같은 불안정 기체를 운용해야 하는 차세대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목표로 개발되었기에 안전성과 훈련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설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는 더 이상 단 한 명의 조종사도 잃어서는 안 된다며 조종사 생명보호가 최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FA50과 한국이 제작한 첨단 시뮬레이터 시스템 도입 결정은 신의 한 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M346의 가동률은 50% 미만으로 추락했고 예비 부품 부족으로 절반 이상의 기체가 경납고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측은 공급 문제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폴란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FA50은 도입 초기부터 높은 가동률과 안정성을 입증했고 폴란드 조종사들은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훈련할 수 있는 기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항공 전문가는 여러 훈련기를 비교하며 FA50의 압도적인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M346의 이탈률은 최근 5%를 넘었고 러시아의 약130도 여전히 높은 이탈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FA50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탈률이 감소하며 가장 안정적인 기체임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FA50은 훈련기 시장뿐만 아니라 경전투기 시장에서도 신뢰성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누적 30만 시간의 비행에서 단 한 번의 치명적 사고도 없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조종사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 증거입니다. FA50이 단기간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의 생산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KAI는 사천 공장에서 KF21 양산과 FA50 수출 물량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동체 자동 조립 공정과 로봇 드릴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조립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전투기 한 대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리벳을 박아야 하는데 기존에는 숙련 인력이 장시간 수작업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KAI는 이를 자동화하여 불과 몇 시간 만에 완성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조차 도입하지 못한 세계 최초의 시스템으로 전투기 생산성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폴란드가 주문한 FA50 물량은 빠른 속도로 납품될 수 있었고 KF21 역시 대량 생산 체계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생산 속도와 가격 경쟁력이 핵심인데 한국은 두 가지 모두를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KF21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항공산업 전체를 묶는 산업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F21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유럽 항공산업을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폴란드는 독자적인 하늘의 힘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유럽 동부전선의 균형을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F21의 도입 가능성이 폴란드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전투기 교체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FA50을 통해 한국과의 신뢰를 쌓은 폴란드는 차세대 전투기 전력 확보를 위해 KF21을 전략적 선택지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F-16 조종사 사망사고는 기존 전투기 전력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노후화된 기체와 유지보수 문제, 그리고 잦은 사고는 공군 전력 전반의 신뢰성을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F21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항공산업협력과 기술 이전까지 포괄하는 산업동맹의 기회로 평가받았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 항공산업 구조 속에서 폴란드는 독자적인 항공 역량 확보라는 야심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KF21은 이미 한국에서 초도 비행을 마치고 1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야간 비행, 공중급유, 극한기동까지 다양한 항목을 검증하며 260여 가지 시험 항목을 통과했습니다. AESA 레이더, 첨단 항전 장비, 2기의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KF21은 명실상부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됩니다. 특히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두뇌라 불릴 만큼 핵심적인 장비인데 한국은 이를 독자 개발하여 하나 시스템을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엔진 역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GE와 협력해 공급하며 장기적으로는 독자 엔진 개발까지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핵심 장비까지 자국에서 확보한 KF-21은 단순한 조립 기체가 아니라 독자 기술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가격 경쟁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KF-21의 대당 가격은 약 970억 원 수준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동급 전투기인 유럽의 라팔이나 타이푼보다 훨씬 낮은 가격입니다. 라팔의 경우 기체 가격만 800억 원에 달하며 예비 부품과 군수 지원을 포함하면 500억 원을 넘어섭니다. 타이푼 역시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면 KF-21은 1조 원 이하에서 동급 성능을 제공하는 기체로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게다가 한국은 생산 자동화를 통해 가격을 더욱 낮추고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폴란드가 40대를 한꺼번에 주문할 경우 대당 가격은 800억 원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쟁력은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F-35는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F-16과 그리펜 같은 기존 기종들도 가격 대비 성능에서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KF-21은 FA-50과 함께 한국이 구축한 신흥 전투기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며 중견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의 제3세계 국가들은 기존의 미국이나 유럽 전투기를 구매하기 어려운 가격 장벽에 부딪혀왔습니다. KF-21은 이 장벽을 무너뜨리며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KF-21 도입은 단순히 전력 강화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러시아와 직접 맞닿아 있는 최전선 국가로서 독자적인 전투기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나토 내부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나토의 집단 방위 체계가 언제나 확실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보여주듯 전면전 확대를 꺼리는 정치적 계산은 언제든 방어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자국 단독으로도 러시아 공군과 맞설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KF-21은 바로 그 해답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계약을 넘어 유럽 동부 전선 전체의 힘의 균형을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KF-21의 생산체계는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이 가진 경쟁력을 상징합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유럽의 에어버스, 다소가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노하우와 인프라를 한국이 단숨에 따라잡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KAI는 자동화된 조립 공정을 통해 KF-21을 월 5대 이상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를 한 달에 2-3대 생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속도입니다. 전투기의 대량 생산 능력은 단순한 공업적 성과가 아니라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전투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빠른 납품 능력을 가진 국가가 곧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KF-21의 생산 단가를 살펴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초기에는 300억 원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실제 발표된 단가는 97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카이가 대규모 자동화를 도입하며 인건비와 생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AESA 레이더는 대당 약 40억 원 수준, 엔진은 최소 250억 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전체 기체 가격을 1000억 원 이하로 억제했다는 점은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진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특수 리벳 국산화, 자동 드릴링 시스템, 대형 모듈 조립 자동화 등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혁신적인 공정입니다. 로키드 마틴조차 한국의 자동화 기술에 관심을 보였지만 카이는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독자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KF-21이 단순히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라는 차원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가격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임을 입증합니다. 기존의 라팔이나 타이푼 같은 유럽 전투기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했지만 KF-21은 비슷한 성능을 절반 이하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라팔 42대를 도입하는데 10조 원 이상을 지불한 사실을 감안하면 KF-21의 경제성은 비교 불가 수준입니다. 더욱이 폴란드와 같은 나토 동부 국가들이 KF-21을 선택한다면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유럽 항공산업의 세력 균형까지 흔드는 사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FA-50을 통해 시장 신뢰도를 입증했습니다. 누적 30만 비행시간 동안 치명적 사고가 없었다는 기록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FA-50의 높은 가동률 덕분에 단기간에 조종사 훈련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KF-21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FA50으로 신뢰를 확보한 한국은 KF-21을 통해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폴란드가 KF-21 계약을 체결한다면 단순히 전투기를 들여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기술 이전, 현지 조립, 산업동맹 등 광범위한 협력이 뒤따르며 이는 곧 폴란드가 유럽 동부의 항공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KF-21의 미래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무기 체계를 넘어섭니다. 러시아의 침공 위협으로 유럽 전체가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KF-21은 동부전선의 안정과 억지력을 보장하는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과 성능, 그리고 생산 속도까지 갖춘 KF-21은 이미 여러 나라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향후 10년 내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폴란드가 이 흐름을 선도한다면 그 영향력은 나토 내부에서도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결국 폴란드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계약을 넘어 유럽 안보 질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을 열자 폴란드의 선택과 유럽의 운명은 단순한 무기 계약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전략적 재배치이며 권력의 재정렬이다. 러시아가 이미 보인 저강도 도발과 국경선 압박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계산된 정치 군사적 움직임이다. 나토의 내부 분열, 유럽 각국의 정치적 계산, 방어 자원의 한계. 이 모든 요인이 결합된 자리에서 폴란드는 더 이상 수동적 방관자가 될 수 없었다. FA50으로 신뢰를 쌓고 KF-21을 통해 자율적 방위 능력과 산업적 파트너십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바로 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국가의 생존은 비용과 선택의 문제다. 전투기 한 기의 가격이 아니라 그 기체가 제공하는 지속 가능성, 유지 보수 체계, 현지 산업 참여 여부가 폴란드의 계산을 바꿨다. KF-21은 단순히 저렴한 전투기가 아니다. 핵심 부품 국산화, 조립 자동화, 기술 이전과 현지 산업 연계를 전제로 한 패키지다. 이는 폴란드가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방위 산업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다. 또한 유럽 내에서의 정치적 자립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독일, 프랑스 중심의 기존 항공 산업 구조에 맞서 새로운 축을 형성할 가능성은 현실적이며 그 파급력은 생각보다 크다.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세 가지 핵심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억지력의 실효성 향상이다. KF-21의 전력화는 동부전선에서의 공중우세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러시아의 계산을 다시 흔들 수 있다. 둘째, 산업적, 경제적 파급이다. 현지 조립과 부품 생산은 폴란드 내 고용과 기술 축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럽 내 공급망 다변화의 촉매가 된다. 셋째, 군사외교의 확장이다. KF-21을 매개로 한 한국-폴란드 협력은 다른 동유럽 및 중견 국가들에게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곧 한국의 전략적 영향력 확대와 방위 산업의 글로벌화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도 분명 존재한다. 전투기 전력은 기체 자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전투기는 레이더, 통신, 정비 인프라, 탄약과 예비 부품, 훈련 시스템까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비로소 전력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KF-21 도입의 성공은 폴란드가 이 모든 생태계를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고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또한 정치적 반대와 내부 조정, 예산 문제, 나토 내 협력 관계의 변화 등 비군사적 변수도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전술적 관점에서의 교훈도 분명하다. 드론의 적어도 침투 문제는 단순히 무기체계의 개선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레이더의 성능 향상, 다층 방어 체계의 재설계, 전자전과 사이버 방어의 통합, 비용 효율적인 요격수단의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폴란드 사례는 현대전장의 본질을 새삼상기시킨다. 비대칭 위협 앞에서는 작은, 빠른, 값싼 공격이 큰 혼란을 낳는다. 이를 막기 위해선 혁신적 방어 솔루션 레이저, 전자기 펄스, 소형 요격체, 네트워크 중심의 센서 통합, 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국제정치의 본질을 재확인시킨다. 군비와 동맹은 서로를 보완하지만 동맹의 신뢰와 의지 없이는 무의미하다. 폴란드의 결정은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며 국제사회에 보내는 명확한 신호다. 한편 한국의 역할은 기술력과 생산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는 기회다. FA50과 KF-21은 제품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신뢰, 협력, 그리고 새로운 안보 질서의 일부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전쟁은 기술의 문제이자 정치의 문제이며 미래의 안전은 오늘의 선택에서 태어난다. 폴란드의 선택, 한국의 대응, 유럽의 재편. 이 삼박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제안보지형을 바꿀 것이다. 핵심은 단순히 무기를 더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동맹을 만들고 어떤 기술을 공유하며 어떤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오늘의 결정이 곧 내일의 평화를 좌우한다.